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7월 16일 수요일 우리 시장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물가 지표에서 관세로 인한 충격이 확인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옅어진 탓인데요. 코스피는 0.9% 하락해 다시 3,200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1포인트 미만으로 소폭 하락해 어제와 비슷한 810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원 60전 오른 1,385원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2.5도. 비가 오고 있죠. 일정 있으신 분들은 좀 일찍 움직이시면 좋겠고요. 천천히 조심조심 아시죠?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네, 사라본의 러버스 콘체르토 들으시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뭔가 그 우산을 들고 이렇게 사뿐사뿐 걸어가는 거, 뭐 카페에서 비 오는 거 보면서 책 보는 상상을 해보지만 현실은 그러기엔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예, 그렇다. 나는 일을 하고 있다. 예, 그런 거죠. 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 받으시면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듣고 계신다고 꼭 말씀해 주시고요. 문자도 한번 보죠. 5169님께서 소장님 오후 4시만 되면 습관적으로 방과 후 목돈연구소를 듣고 있습니다. 아내가 네일 아트를 하러 왔는데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남편이 늘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해주셨어요. 와, 5169님 최고의 남편이네요. 변영우님께서는 엔비디아 시총 상승하는 속도로 출첵하러 왔습니다 해주셨는데 어제 엔비디아 주가가 $170 처음으로 넘어서면서 시총도 그냥 4조 달러로 확 뛰었죠. 엔비디아 가지고 계신가 보다. 어제 기분 좋게 주무셨을 것 같네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와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세요.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책장 가득 읽을 거리가 빼곡하게 꽂혀있는 방과 후 북카페, 그리고 이어서 생생한 지구촌 소식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글로벌 톡톡까지 들러볼게요.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최근 대형마트 가보셨어요? 한우부터 초복맞이 연계, 그리고 요즘 어지간해선 엄두도 못 내는 수박까지 마트 3사들이 경쟁하듯 먹거리 초저가 할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배경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지급하는 소비 쿠폰 사용처에는 대형마트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처에 포함된 온라인몰이나 전통시장, 동네 마트로 소비가 빠져나가기 전에 일종의 방어적 할인을 하는 건데요. 이게 다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입니다. 2020년 전 국민에게 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역시 사용처에 대형마트가 빠지면서 당시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진 경험이 있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그렇게 대폭 할인된 행사 상품은 오픈런이 아니면 금방 동난다는 겁니다. 결국 미끼 상품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데요. 대형마트는 이 모든 게 생존 전략이라고 호소합니다. 사실 이번 할인 행사는 물가를 잡으려는 정부가 식품업체와 함께 대형마트가 나서달라고 압박한 면도 있는데요. 할인은 선봉에 세우면서 소비 쿠폰 사용처에는 배제된 걸 굉장히 서운해하고 있죠. 실제로 한때 유통 1위였던 대형마트는 2010년 이후 월 2회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온라인 배송 규제를 받으면서 이제 백화점과 편의점에도 밀려 매출 순위 꼴찌로 전락했습니다. 최근에는 의무 휴업일을 주말 공휴일로 고정하려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요. 평일에 장보기가 어려운 소비자들의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을 위로해주는 대형마트의 초특가 세일. 그 뒤에는 정책과 실적 사이에 낀 유통 꼴찌의 몸부림이 숨어 있습니다. 이상 뉴스였습니다.
경제부터 인문, 사회, 문학, 자기계발서까지 다양한 책이 있는 방과후 북카페. 오늘도 예스24 손민규 도서 MD가 책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스24 도서 MD 손민규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책 어떤 책인가요? 지난주 소개해드린 고명환 작가의 고전이 답했다라는 책과 이어지는 책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인생을 좀 길게 보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책이었습니다. 책 소개하기 전에 먼저 제가 방과후 목돈연구소 청취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문장이 있는데요. 네.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에서 경계해야 될 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젊은 시절의 성공이고, 두 번째가 중년의 방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년의 가난, 이 3가지를 경계해야 한다. 네. 예, 이런 표현인데요. 제가 출처를 잘 모르겠어요. 책에서 읽은 것 같기도 하고 댓글로 본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출처아시면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원래 인생의 승부라는 게 마지막에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성공이나 패배로 이 자기 인생을 단정시켜버리면 안 되는, 결정해버리면 안 되는. 그래서 원래 인생이라는 드라마라는 거는 결말이 해피엔딩인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성장하지 않게 되는 걸 좀 경계하자, 이런 뜻 같은데요. 네. 또 마침 1727님께서 네. 퇴직연금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오늘 드디어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무럭무럭 크자 내 연금. 네,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네. 이런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이제 처음에 어릴 때 성공은 경계해야 되고, 중년에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지 않고 성실하게 가야 하는 나이고, 그런데 노년의 가난이라는 거는, 이거는 한국에서 좀 피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죠. 한국이 높은 게 딱 2가지가 있죠. 네. 자살률 높고 노인빈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침 찾아보니 통계청이 최근에 자료를 발표했더라고요. 네. 상대적 빈곤율을 발표했던데요. 상대적 빈곤율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사람이 상대적 빈곤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2023년 기준으로 14.9%입니다. 2011년 18.5%에 비해서는 줄어든 수치이고요. 아무리 정치 쪽에서나 이제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걸 보면 장기적 수치로는 우리의 불평등이 심화되진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은퇴 연령 기준으로 했을 때는 완전히 말이 달라집니다. 네.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이 무려 39.8%입니다. 5명 중에 2명이 빈곤하다는 뜻인데요. 네. 은퇴하고 나서 소득이 줄어드니까 당연한 결과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유럽 여러 나라들을 보면 노르웨이라든지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노인 빈곤율 수준이 4에서 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이야 이제 세금 기반의 어떤 강력한 공적연금 제도가 있어서 노후 생활의 상당 부분을 좀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에 비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연금이 그 정도로 탄탄하지는 않죠. 그래서 다른 여러 요인도 있고, 노년의 일자리도 그렇고, 부동산에 좀 집중된 자산 배분 문제도 있고, 자녀 부양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중년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나 좀 불안한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노후 대책을 빨리빨리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은퇴를 또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소개할 책이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내용 같네요. 예, 연금에 관한 책이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지 지금 주간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4위에 올라 있고, 경제경영 베스트셀러는 1위에 올라와 있는 책입니다. 네. 박고미 연금 부자 수업이라는 책이고요. 박고미 저자가 원래 증권회사 PB로서 활동하다가 퇴사하고 박고미 TV라는 개인 채널을 개설해서 연금 비롯한 투자에 관련한 정보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도 이 책 보면서 굉장히 뜨끔했던 게, 보통 예전에 은행 직원이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는 세제 혜택 좀 받으려고 약간 매년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놓고는 관심 없이 흘러버리고, 숙제처럼. 네, 저도 사실 연금 수익률 좋지 않습니다. 이게 IRP 같은 경우나 다른 연금 저축, ISA도 네. 운용사에 맡길 수 있지만 결국 내가 선택해야 되거든요. 네. 운용사에 맡길지 말지조차도 제가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귀찮고
또 모르니까 잘 안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독자들을 위한 책이고 이제 박고미 연금부자 수업은 이제 연금저축, IRP, IS의 개념이랑 실제 운용 방법을 소개해준 책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너튜브에서도 이 연금 제도를 굉장히 쉽게 설명해주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부제를 보니까 4개의 통장으로 월 300만 원 만들기네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책에 있겠죠, 내용이? 네, 사실 목차만 봐도 좀 그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좀 있고요. 네. 그만큼 또 쉽게 쓰기도 했는데 지금 당장 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제 4개의 통장을 일단 만들려고 합니다. 연금저축 계좌 2개를 일단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제 세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계좌 하나랑 이제 세제 혜택 받지 않더라도 연금저축 계좌가 있으면 이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IRP랑 ISA 이렇게 4가지 계좌를 만들려고 하고요. 네. 우리가 한 30년 정도 이제 국민연금을 부으면 한 300만 원 정도 이제 월소득이 300만 원인 분들은 한 100만 원 좀 넘는 금액을 받으실 겁니다. 이제 이 100만 원으로는 그 노후에 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연금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 저자가 보기에는 뭐 지금 기준으로 최소 3에서 5억 정도 연금 쌓인 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정말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돈이죠. 5억 언제 5억을 만들지? 이제 얼마나 적금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텐데 네. 이 저자는 이제 매월 50만 원씩 그리고 22년 부으면 연 7% 수익률 가정했을 때 이제 22년 만에 이 금액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고요. 30년을 부으면 6억이 되는 거죠. 근데 매년 연 7%의 수익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샀더니 그 원금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초보들에게 필요한 거는 MMF라든지 ETF 이런 상품을 좀 추천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자산 배분에 관해서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산 배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텐데요. 게리 브린슨이라는 사람이 1986년에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제 어떤 종목을 샀느냐, 언제 샀느냐보다는 이제 전략적으로 자산 배분을 잘 했느냐 아니냐로 이 투자의 성패가 갈리거든요. 이제 무려 96%는 이 자산 배분이 좌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게 1년에 한 번은 계좌를 점검해서 바쁘더라도 1년에 하루 정도는 휴가를 내서라도 리밸런싱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수익률도 좋긴 한데 아시겠지만 연금 같은 경우는 그 넣는 즉시 세제 혜택이 있잖아요. 이제 최대 16.5%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개인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에 16.5% 이상 수익 잘 못 거거든요. 그런데 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주식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바로 제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중도에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세제 혜택 다 그 도로 이제 뱉어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인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제 장기 투자 효과가 있는데 네네. 장기로 하다 보면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의 위험으로부터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너무 늦은 나이에 해도 되냐 싶겠지만 이제 5년 이상만 그 부으면은 연금 수령 혜택이 되거든요. 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55세에 해도 늦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55세부터 시작한다면 좀 납입액이 커야겠죠. 그리고 운영 방법도 공격적으로 이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한번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책 같네요. 다음 책은 어떤 책일까요? 사실 연금을 안 붓게 되는 좀 꺼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그 나이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까? 나의 건강이 보장되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급전이 필요하면 돈을 써야 되는데 묶이기 싫기 때문에 또 안 하는 이유도 있는데요. 그래서 건강 또 우리 몸에 관한 책을 이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응급의학과 전문의 남궁인이 쓴 몸 내 안의 우주라는 책이고요. 자연과학 분야 9위에 올라와 있는 또 이 책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주로 전작들은 약간 병원 에세이, 의학 에세이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번 책은 과학적인 느낌, 이제 의학 교양서 성격의 느낌이 더 강한 책입니다. 그렇군요. 남궁인 의사가 응급의학 전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좀 위급한 상황도 자주 보태고 또 정말 다양한 환자를 만나는 의사가 바로 응급의학 전문이니까 아무래도 책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남궁인이라서 쓸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응급실이라는 공간이 절박한 공간이고 또 그 응급 전문이라는 게 넓게 봐야 되잖아요. 어떤 환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병 전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설정
에서부터 이제 독자들에게 또 긴장감을 느끼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응급실 상황을 계속 이제 되게 좀 약간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넓게 알아야 되는 그 분야다 보니까 이제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몸에 관한 거의 모든 분야, 이제 모든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장의 서술 방식은 다 좀 비슷한데요. 처음에는 이제 응급실에 맞은 환자를 소개하죠. 이 환자가 굉장히 위급하고 이제 수술이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환자가 왜 아픈지를 이제 소개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르몬이라든지 장기라든지 이런 인간의 몸을 얘기하다가 또 호흡이 만약에 잘못됐다 이러면 산소 같은 얘기, 이산화탄소 같은 얘기를 나오면서 이제 물리학으로 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그리고 마지막에는 처음에 등장했던 환자 얘기를 또 이제 마지막으로 끝냅니다. 이 환자는 결국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로 끝내는데요. 이제 의학 드라마를 보는 듯한 재밌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 또 특유의 개그도 이제 넣어놨거든요.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그 류마티스를 앓고 있는 환자가 와서 류마티스 내과 기록은 외계어 같아서 들어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궁인전자가 이렇게 답하는 거죠. 원래 사람 이름 붙은 질환은 파악이 어려워요. 발견한 사람부터 모르겠으니까 일단 자기 이름을 붙여놓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좀 재밌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가볍지만 않은 게 철학이나 의료 윤리에 관한 고민도 등장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한 환자가 응급실로 왔는데 이를 살려야 하는 게 이제 의사의 의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 개인의 자유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이제 고민 같은 걸 또 하고 있고요. 또 의학이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죽음에 대한 고민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이제 환자 개개인을 그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군요. 본업이 의사인 분들이 뭐 드라마도 그랬었고 글을 참 재밌게 쓰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남궁인 작가도 좀 위트 있게 글을 쓰는 것 같네요. 네, 참 이렇게 의사분들이 글까지 잘 쓰면 저희 같이 우리는 어떡하나? 그냥 글 써서 먹고 사는 작가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또 이 책의 장점 중 하나는 실용적인 면도 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우리 몸이 어디에 취약한지를 알게 되거든요. 결국은 또 우리 몸에 어떤 게 좋은 음식이고 어떤 게 좋은 행동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몸 관리하는 그런 실용적인 목적도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병원에 가면 뭐 아프다고 여기저기 아파서 가도 항상 듣는 말이 푹 자라. 그렇죠.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음식, 운동 이거잖아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거. 그러니까 제목에 들어간 이 우주라는 표현처럼 진짜 우리 몸은 그런 것 같아요. 작은 우주. 그러니까 몸에 관한 이야기로 다양한 이야기를 실은 몸, 내 안의 우주라는 책이었고요. 마지막 책은 어떤 책인가요? 휴가철 맞아서 여행책을 좀 들고 와봤는데요. 정지영 작가가 쓴 책의 계절이라는 책입니다. 저자가 북디자이너인데요. 그 책의 표지 보면 다 하나하나 요즘은 예술 작품이잖아요. 이런 표지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고 북디자이너가 쓴 여행책이다 보니 주로 책을 주제로 여행을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처음으로 느낀 게 수집한 자료가 정말 많습니다. 여행지도 정말 다채롭더라고요. 보니까 이해되는 게 이게 무려 2013년부터 진행된 여행이더라고요.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여행지가 주로 서점과 도서관과 책 축제인데 이런 여행지를 보면서 기록에 남긴 거죠. 책에 실린 곳들이 어디예요? 7개국 13개 도시인데요. 이게 원래는 더 많았는데 이제 좀 생략됐다고 하더라고요. 분량상. 책이랑 도서관이 사실 뭐 근대 활자 기술 이후로 번성하다 보니 주로 유럽 도시들이 많고요. 이제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폴란드 도시가 비중 있게 소개됩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라이덴, 뭐 독일의 베르린, 뮌헨 이런 도시들이 나오고요. 또 일본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책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도쿄 진부초 고서점 축제, 후쿠오카 아트 북페어 등이 소개됩니다. 공간에 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이야기도 함께 실려 있거든요. 그냥 저자가 슥 들어가서 서점 주인이랑 인터뷰하고 그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인상적인 부분은 여기서
그 유럽도 사실 서점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네. 여러 개의 서점이 있었는데 하나 남은 서점이 있어요. 그 서점에 들어가서 주인이랑 인터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를 전혀 하지 않고 그 오프라인 공간에서만 책을 판매하는 거죠. 이유를 들어보니까 뭐 온라인에서 판매를 할 수 있지만 본인은 그것보다는 공간에서 독자와 하나하나 눈 맞추고 어떤 책이 좋은지를 소개하는 그런 기회 장면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건데요. 이런 사연을 읽다 보면 이제 책 좋아하는, 특히 종이책 좋아하는 독자들이라면 이 책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이제 이런 여행기 책을 보면 굉장히 멋진 사진들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 책도 그렇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책의 계절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요. 그 앞에는 우리가 남궁인 의사의 몸, 내 안의 우주라는 책 봤고요. 그리고 연금에 관한 책 박곰희 연금 부자 수업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민규 도서 M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아이유의 레인드롭 듣고 1교시 마무리할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상식, 지식, 투자 노하우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857님께서 딸 둘 워킹맘입니다. 3살 둘째랑 하원하고 자주 들었더니 아기가 어 소장님 목소리를 아는 것 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다양한 이야기 잘 듣고 있습니다. 덕분에 육아로 좁아진 시야도 넓어지는 기분이에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이 조만간 우리 둘째 따님 제 오프닝 따라할지도 몰라요. 제 주변에 꼬마가 저 따라한다고 이모 들어보세요 하고 제 앞에서 오프닝을 흉내내더라고요. 일하면서 또 둘째 하원도 직접 챙기고 또 경제 공부도 하는 우리 워킹맘 응원합니다. 이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가영님 친구가 목돈연구소 방과후 목돈연구소 듣고 경제 지식이 늘어났다네요. 이것저것 얘기해 주는데 저도 경제에 관심도 갖고 유식해지고 싶어서 며칠 조용히 들었습니다. 흥미가 생겨요. 미국 주식에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앞으로도 잘 들을게요 하고 보내주셨거든요. 이가영님 그동안 샤이 어박목이셨군요. 좋아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는 적극적인 모습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친구만큼 경제 지식이 쑥쑥 늘어나도록 제가 열심히 쉽게 잘 풀어보겠습니다. 이가영님께서도 이 샤이 어박목 탈출 기념으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장에서 엔비디아가 4%대 상승을 보이며 주당 가격 $170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H20 칩을 이 나라에 판매하는 걸 승인해줬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미국은 이 나라와의 AI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도체 수출을 규제해왔습니다. 퀴즈입니다. 미국과 무역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로 엔비디아의 H20 칩 수출이 재개된 이 국가는 어디일까요? 보기가 있는데 보기 나가기 전에 제가 이 나라 언어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항상 배우고 싶거든요. 근데 이 성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도 할 줄 아는 말 하나만 딱 해볼까요? 네. 진 땅 장화, 마른 땅 운동화. 진 땅엔 장화, 마른 땅엔 운동화. 네,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언어를 가진 나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보기 1번 중국, 2번 독일, 3번 러시아.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막내 작가는 전혀 이해 못하는 얼굴을 보이는데 우리 음영 감독님은 빵 터지셨어요. 이게 세대 차이인 거죠. 네. 자,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구촌 방방곡곡을 줌인해 자세히 들여다보는 글로벌 톡톡. 오늘도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가 안내해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어디로 한번 데려가 주실 건가요? 오늘은 미국의 워싱턴 먼저 갔다가 네. 진 땅의 장화 마른 땅의 운동화로 유명한 중국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정치의 중심 워싱턴 가보면
의회에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한 일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법안 하나가 부결이 났거든요. 미국 의회 의원들이 이 법 통과가 되면 안 됩니다 하고 반대표를 던진 건데 네. 이것 때문에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새벽에 꽤 출렁거렸습니다. 이 법이라고 한다면 그 요즘에 정말 핫했던 뉴스에 많이 나온 건데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불렀던 가상화폐 3법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암호화폐, 가상자산 이거를 미국에선 크립토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번 주를 크립토 위크라고 맞아요.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가 주목하는 이번 주의 중심 이슈가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라는 뜻이었을 건데 네. 시장의 관심이 이 가상자산이나 아니면 여기에 관계된 주식 종목들로 옮겨붙어서 그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랐었거든요. 맞아요. 이 배경이 지니어스 법안의 통과 가능성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은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게 뭔가 내용 살펴보면은 네. 또 어려운 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 어뉴스에서 다뤄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 그래도 좀 우리 이해력이 청취자들은 있습니다. 다 알죠. 네. 이제 새로 듣는 분들 계시니까. 네. 이제 스테이블이 영어로 안정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앞으로 감독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지니어스 법안이에요.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뭔가라는 점은 어뉴스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조금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네. 먼저 생각해 볼게. 시장에서는 보통 규제 법안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좋아할 것 같잖아요. 네. 이 규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도 그렇고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고 감독하겠다는 이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비트코인이 막 올랐었거든요. 이 왜 그러냐. 네. 이 법안이 그동안의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러니까 거래가 가능한 제대로 된 뭔가라고 정부가 인정하기 어려워했던 이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런 입장 취하는 거죠. 야 스테이블 코인아 너 이제 우리 호적 안으로 들어와라. 대신에 옷도 좀 갖춰 입고 앞으로 나쁜 짓 하면 안 돼. 그렇게 너는 우리 정부가 인정하는 자산이 되는 거야. 이해가 쏙 되네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이 법안을 열심히 의원들을 설득하면서까지 통과시키려는 이유가 뭘까요? 앞서서 공화당 그러니까 이 여당한테 네. 이 다 찬성표 해야 돼 뭐 이렇게 강요를 하기도 했었죠. 요구를 하기도 했었는데 자 왜 미국 대통령이 법안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요거는 미국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 법안의 통과가 세계 시장에서 달러의 힘이란 것을 유지시키고 또 미국 정부가 빚이 많거든요. 이 빚을 좀 쉽게 갚거나 아니면 더 쉽게 낼 수 있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전 시간에도 저희가 미국 정부가 못 갚고 있는 빚이 뭐 37조 달러다 뭐 너무 많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면은 미국이 그 빚을 국채를 발행해서 내는 건데 이제는 국채를 사줄 곳도 빚을 낼 곳도 많이 없다. 그래서 달러도 그렇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됐던 미국의 국채가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시장에 있었는데요. 네. 이런 걱정을 씻어줄 수 있는 하나의 대책이 가상자산, 정확하게는 규제를 통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에 있다고 본 거다라는 분석들이 외신에서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네. 여기서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설명드릴게요. 자, 보통 우리가 보는 일반 코인들, 뭐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뭐 이런 코인들 안정성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보세요? 글쎄요. 아니 하루에 10% 20%막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 코인의 앞머리에 어떻게 안정적이라는 뜻의 스테이블 코인이 붙느냐, 스테이블 코인이 되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규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이 발행한 가치만큼 담보를 붙인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을 한정져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소장께서 전체 발행액 1,000만 원 규모의 예진 코인이라는 거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한다고 가정을 할 때 1,000만 원어치의 담보는 은행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진 코인 한 개는 비트코인과 다르게 어제도 1,000만 원, 오늘도 1,000만 원, 내일도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팔 때도 1,000만 원. 팔 때도 1,000만 원. 그러니까 이걸 실제 상황에 가깝게 다시 설명드리면 발행 개수가 뭐 정해지거나 하는 특정 스테이블 코인을 코인당 1달러로 가치를 고정시키면 이걸 패깅이라고 해요. 네. 이 코인은요. 달러처럼 실물 경제에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곳에서 쇼핑할 때 인터넷 쇼핑할 때 결제 방식 보면 지금까지는 결제단으로 넘어갔을 때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결제, 뭐 카드 결제, 네이버 페이 결제 이 정도만 있었잖아요. 네. 페이 결제도 새로 생긴 거고 요 앞으로는 바로 옆에 스테이블 코인 결제 이런 항목이 붙는 세상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은행한테 맡겨놔야 될 담보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 담보가 어떤 것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거는 쉽게 해서 미국 정부가 이 담보는 미국 국채나 관련한 연준의 자산 매입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국채 사야 돼. 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 국채를 사려고 하는 수요가 스테이블 코인이 없을 때보다 법제화가 됐을 때 더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라는 거는 달러 패권의 강화 또는 이제 미국 채권 수요의 강화에 따른 국채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논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이 논리가 깨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래 국채 수요라는 게 좀 약해질 수 있어요. 어려운 말일 수가 있는데 오늘 지니어스 법안이 부결이 났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국채 30년물 수익률이 5%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국채 수익률, 국채 금리가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랬던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들이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이 법안이 결국엔 부결이 났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에 그렇고요. 네. 역으로. 또 하나는 걱정 때문에 그런데 자 일단은 아주 엄밀하게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이번에 부결되면 다시 법안이 상정이 안 되냐 이건 아니에요. 법안이 표결로 가는 절차만 부결시킨 거예요. 그러면 아마 몇 달 정도 있다가 혹은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죠. 네. 자 어쨌든 왜 부결이 나고 왜 태클이 걸렸느냐. 먼저 미국 민주당은 이번 법안 통과가 자칫하면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봤어요. 뭐냐면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가족들이 네. 이 코인 사업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이 트럼프 이름 딴 밈 코인 만들어서 돈 엄청 벌고 또 트럼프 일가가 지분 60% 정도 보유한 회사가 아주 공교롭게 올해 3월에 스테이블 코인을 출범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 것뿐 아니라 이 법안이 스테이블 코인의 걱정을 완전히 씻어주지 못한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처음부터 놓치는 부분 없이 규제를 아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디지털이고 우리 늙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걱정된다. 그리고 이게 규제가 완전히 촘촘한 것도 아닌 것 같다. 통과시킨 다음에 의회가 몰랐던 문제가 금융시장에 발생하면 안 된다 하는 우려 자체도 지금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이 블록체인 기술로 움직이는 건데 블록체인 기술 완벽하다더니 엄청 사고 많이 났잖아.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이 여당 공화당 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말 안 듣고 반대표 던진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예, 12명, 13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좀 지연이 되면서 시장에 변동이 생겼다라고 보는 게 오늘 새벽에 일어난 상황을 보는 가장 적절한 시선인 것 같고요. 또 사실 업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네. 아주 큰 흐름 자체는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돼서 적어도 미국에서는 실생활로 들어오는 과정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좀 있고. 그럼 아예 이제 도루묵이 된 게 아니라 앞에 잠깐 언급 주셨지만 결국에는 다시 되기는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예.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을 바꿀 수 있느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적어도 결제 시스템 보면은 네. 그동안에 카드 수수료라든가 정산 문제 이런 문제가 되게 간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체감이 안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드 결제로 인터넷 쇼핑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네. 결제 자체 바로 되죠. 다음 날이면 물건 받아오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제 계좌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지는 않아요. 25일 매달 25일마다 돈이 빠져나가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그 정보를 축적하고 보관하고 전달하고 정산하는 과정들이 카드 같은 걸 할 때는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사라는 게 있고 카드사라는 게 있고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수수료가 발생하고 그 수수료는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더 많이 지출을 해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네이버 같은 유통기업의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똑같은 결제를 하면은 마치 체크카드 결제하듯이 이제 건마다 바로바로 정산되고 그만큼 기업들이 줘야 될 수수료가 좀 얻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요것도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보죠.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면 뭐가 좋을까 아니면 뭐가 달라지나 요 얘기도 신인규 기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형 스테이블 코인과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어요. 일단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돼서 나오게 된다면 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IT 기업들 아니면 쇼핑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결제 비용이나 수수료도 좀 줄이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로 뭐 더 다른 걸 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시각이 있고요. 이 관련해서 모 기업 관계자랑 이런저런 얘기를 오늘 했었는데
이게 금융위와 같은 규제 기관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수수료 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술 기업 입장으로서는 세상이 바뀌는데 이 흐름을 한국이 놓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했었고 위기의식도 있다고 했었고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거시적인 측면에서 원화의 가치와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만들게 됐을 때 혹은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을 때 그게 기업들한테 이점이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뭐 불편하지 않다면 아니 결과적으로 좀 유명한 달러 코인만 많이 써서 한국 시장 자본 유출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실제로는 원화가 아니라 달러를 더 많이 쓰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뉴스를 읽다 보면 한국은행 총재라는 분이 이창용 총재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약간 걱정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움직여가지고 시장에 돈의 양을 조절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통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를 돈의 양을 욕조에 담긴 물로 비유를 좀 해보자면 하는 입장에선 욕조에 수도꼭지가 하나만 있어야 되고 그거를 틀 수 있는 사람은 하는 많이어야만 맞아요. 근데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사람들이 한국에서 더 자유롭게 이용하고 그게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가 된다면 옆에서 내가 못 건드린 수도꼭지 한 개 더 생기는 거거든요. 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정책을 했을 때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게 우리가 모르는 어떤 국내에 이제 통화 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많아지게 되면 한국은행의 입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중앙은행이어야만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다른 방책들이 있어야 되나도 같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걱정이 꽤 크고요. 네. 정부 안에서도 시각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뭔 얘기냐면 미국이 뭔가 하기 전에는 한국이 더 빨리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한국 스테이블 코인 얘기 나오면서 투자 몰리는 곳에 대해서는요. 다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적어도 좀 섣부를 수 있다는 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야 지금 어디가 어떻게 된대 뭐를 하고 있대 이런 정보가 만약에 청취자분들 귀에 들린다면요. 이런 정보는 앞으로 규제 윤곽이 나오면서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진실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적어도 한국의 규제 당국이나 대기업들은요. 취재를 해보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미국 상황 보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이 얘기 듣고 정리하고 우리 간단하게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탈리아 얘기 잠깐 해보죠. 이탈리아 하면 명품인데 명품의 나라 이탈리아가 최근에 체면을 좀 구기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죠. 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서 어떤 일이 좀 일어났냐면 이 하청 구조들이 명품에 있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법원 문제인데 이탈리아 법원에서 로로피아나라는 명품 기업이 있습니다. 네. 여기를 1년간 사법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어요. 여기가 캐시미어로 되게 유명한 회사거든요. 네. 이 회사가 483만 원짜리 재킷 같은 걸 만들었을 때 원가가 얼마냐 하청이 얼마냐 봤을 때 13만 원밖에 안 되더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온 거예요. 하청에 준 금액이 13만 원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400만 원 주고 산 게 사실은 얼마 안 되네 이런 게 지금 또 다시 나오게 된 거죠. 여기 원당 가격이 포함이 된 건가요? 예. 됐다고요? 예. 된 걸로 지금 보여요. 제가 이탈리아어가 잘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법원이 이제 하청 업체들을 고의로 감독을 안 했다. 로로피아나가.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하청 업체의 잘못이지만 그거를 책임 있는 원청이 잘못했기 때문에 뭐 벌금도 내고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요. 장인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만드는 그 이탈리아 명품 업체들이 다단계 하청을 이렇게 줬다가 적발이 된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걸로 알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사실은 한 회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명품 업계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이번에 또 로로피아나 적발되면서 나왔거든요. 네. 2023년 이후에 로로피아나 말고도 어디가 적발됐냐 봤더니
유명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발렌티노, 디올, 뭐 아르마니 뭐 이런 데들이 관련해서 법원의 제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이탈리아가 전 세계 명품 50% 이상 생산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이 정말로 명품일까 하는 점도 이번 뉴스를 보면서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원가는 13만 원인데 거기에 걸치는 자부심이 한 몇백만 원 되는 것 같은. 자부심이라고 얘기하면 또 뭐 다르게 볼 수 있지만요. 뭐 예. 그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는. 네, 오늘 가상화폐 얘기, 우리 지니어스법 얘기, 부결된 거 얘기해봤고요. 이탈리아 명품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에선 미국으로부터 엔비디아의 H20 수입이 재개된 나라는 어딘지 여쭤봤는데요. 정답은 1번 중국이었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들은요. 3125님. 택시 탔는데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를 기사님이 듣고 계시더래요. 와, 너무 반가웠다고. 요즘 기사님들이 굉장히 수준 높으십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7853님 그리고 6833님 이렇게 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오늘 순서는요.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